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큐. 여러분, 이곳은 부산입니다. 광안대교가 보이고 갈매기가 날고 아주 좋습니다. 부산의 이 아름다운 바다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사람 이현주 의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뵈니까 영 더 이뻐 보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역시 부산에 제가 오면서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KTX 네, 타고 왔는데 네. 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제가 쓱 한번 떠봤어요. 네. 그때 보니까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좋으냐 이렇게 해서 서병수 시장이 좋으냐, 뭐 누가 좋으냐, 박영준 전 의원이 좋으냐, 그리고 박영준은 잘 모르고요. 네. 예. 자기는 뭐 무조건 이현주가 좋다.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본 적은 없지만 이현주가 제일 잘할 것 같다 이거.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러시냐고. 아이고, 저 어제 기분 하여튼 좋은 지난번에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남구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네. 아, 또 그런 말 하셨어요? 예, 네. 떨어진 사람인데 뭘 좋냐 이니까. 그때 이현주가 너무 늦게 와서 15일 만에 왔는데 15일 만에 그 20만 명이 어떻게 찍어주냐고 나보고 이렇게 해요. 아, 그래서 네. 또 코로나 야. 때 마스크 쓰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서 그분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네. 아니에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그렇게 말해서 야, 굉장히 파워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 좋구나. 예. 저도 이 택시기사면 택시기사가 이 바닥 민심 많이 알거든요. 예. 기분이 좋으시죠? 아, 예. 그럼요. 하여튼 뭐 저는 뭐 또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 그 선거 때도 제가 떨어지고 나서 네. 영도에 계신 개인 택시 운전 그 기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우셨대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네. 또 울면서 그날 밤에 영도에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하셨대요. 화가 난다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되게 힘없는 민초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연고가 있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서병수 시장도 좋지 않나 이렇게. 그분은 시장 해가지고 지금 나오면 안 된대. 뭐 시장 할 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박영준 의원은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진복 의원도 전 의원님도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뭐 그래가지고는 부산을 못 바꾼다고 그래요. 이분은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에요. 아, 예. 상당히 강한 지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이 택시 기사들이 관심이 있구나.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하는지 떨어진 이현주 의원이 시장은 돼야 되겠다. 아니 뭐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시장도 떨어졌죠. 네.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그렇죠. 시장도 떨어지고. 근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뭐 계시는 지가 지금 지난 총선 때 오신 다음에 지금 총 몇 개월 됐지 이제? 총선 좀 전부터 또 영도에서 네. 활동을 좀 했으니까 뭐 길게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1년. 되죠. 네. 1년 만에 저도 뭐 대구 가서도 한 몇 년 있어 봤는데 이게 지방에서 부산이 또 크기 때문에 네. 대구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현주 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있지만 부산 시민들 이 바닥에까지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그 점은 역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기 부산에 광안대교가 저렇게 있고 네. 제가 아까 옆 밑에 와서 기다리면서 쭉 보니까 외가리도 한 마리 앉아 있고 네. 광안리 해변에요. 네.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아. 생생하게 보셨습니까? 네. 고기를 그 놈이 외가리가 고기를 딱 집어가지고 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동항을 가서 날아가는데 네. 그 외가리도 한 마리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갈매기도 있고 네. 비둘기도 있고 제가 사진기 안에
이 외가리, 갈매기, 비둘기를 다 담는 네. 그런 사진을 저라고 처음 찍었어요. 아, 예. 제가 새 사진을 많이 찍는데 네, 네, 네. 그리고 부산에 오니까 광안리에 외가리, 갈매기, 비둘기가 같이 앉아서 물가에서 고기를 같이 이렇게 찾고 있고 또 하나는 물고 있고 이러는데 네. 아 이게 부산 아니냐. 음, 다른 데서는 외가리 하나 찍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바로 가까이에서 외가리가 물고기를 물고 같이 또 갈매기, 비둘기 같이 노는 네. 그래서 이런 부산이 참 아름답고 너무 멋지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전국에 누구든지 요즘 러시아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러다는데 네. 부산의 발전 이 방향이 어떤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해양 도시고, 네. 그리고 위치상 이렇게 동부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든가 이렇게 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부산의 위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가 적절하게 발전이 돼 있고요. 나름대로 또 부산 시민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 열정이 아직 깨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자유를 지킨 마지막 보르고 그래서 이 부산은 사실은 독자적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 많은 이 부산의 부가 중앙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중에 일부가 다시 내려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도시국가로서 우뚝 섰을 때 부산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일본하고도 가깝지만 러시아 사람도 여기 많이 온다. 아, 그럼요. 아니 위치를 보면 일본 바로 옆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큐슈 지방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네. 부산이 자기들 그 도쿄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 연해주 쪽에서 바로 조금만 내려오면 부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뭐 먼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홍콩이라든지 대만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러시아 또 부호들이 부산에 많이 오십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부산은 국제도시가 되어야 하고 독자적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게 중앙에 매이면 부산 가장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잖아요. 김영삼, 예. 노무현, 네. 문재인. 근데 부산이 이제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반골 기질, 객가 기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부산은 항상 야당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네. 절대 여당의 대통령 주자를 부산 시민들은 지지를 안 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야당일 때 야당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뽑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도 야당일 때 이제 노무현은 물론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지만 사실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일 때 대통령 그게 됐었고 또 YS도 마찬가지입니다. YS도 야당의 민주투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래 야성이 가득한 사람을 부산은 지지를 합니다. 야당을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서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데네. 그렇죠. 정권 교체를 굉장히 열망하는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네. 비판의식 그래서 기득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어떤 권력을 세우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 반골기질 이게 가득합니다. 그걸 잘 살릴 때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부산은 폭발적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습니까? 제가요? 바로 지금 야당일 때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부산이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다음은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바로 2년 내로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네. 네.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전공 유치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다음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건 그때 얘기니까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부산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야당을 여당으로 만드는 곳. 야도입니다. 그래서 야도. 네. 야도. 야도지만은 지금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제가 택시기사한테도 아까 오면서 물어보니까 문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도 나눠주고 계속 뭐 애들한테도 아동수당 주고 어른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주고 뭐 장사 안 된다고 또 뭐 재난지원금 주고 돈 많이 주는데 왜 싫어하세요? 나 이러니까 에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이 아주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국민들 쌈짓돈인데. 예, 그래서 그 공짜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나라를 생각해야죠. 이래서 나라도 좋지만은 뭐 달콤한 거죠. 뭐 이래도 제가 오늘 꾸중을 좀 많이 들었어요. 부산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면모가 있는데 또 한편 뭐가 있냐면 6.25 때 마지막 보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려 있어서 약간씩 이렇게 좌파 정책도 어떤 경우에는 부산 사람들은 그걸 또 유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관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아마 전쟁통에 마지막에 여기에 밀려가지고 더 물러서면 태평양에 빠져 죽는다. 네, 그렇죠.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나라가 뭐구나, 전쟁이 뭐구나, 이게 국가가 망한다는 게 그렇죠. 그 뭐구나, 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태평양에 빠져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그걸 뼛속에 깊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몸으로 깨달은 네. 분들이시죠. 그 연세 드신 분은 근데 젊은 분들은 과연 좀 이 아무래도 국가가 좀 얼마나 강하실까? 약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거든.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것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있지만 그 혁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자유를 이제 체화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겪은 거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이 과거에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이 겪은 체득한 것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명확한 방법의식을 갖고 있다 이미.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새겨져 있다. 네. 젊은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만큼 직접 체득한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 이현주 의원이 쓰신 이 나는 왜 싸우는가 이걸 읽으면서 왔어요. 차 타고 오면서. 네. 그 제가 읽어보니까 이 586 운동권에 대해서 선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하고 저는 감옥을 같이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제 후배들이고 2년 반 동안 제가 여기 부산 출신에 부산대학교 출신에 네. 그 사람하고도 1년을 같이 광주교도소 같이 살았어요. 그 나머지 서울구치소, 목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이런데 제가 같이 살았는데 네. 이 586들이 기득권이 됐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제가 체험하고 직접 감옥에서 몇 년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는 그 이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기득권이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 잘 써놨어요. 그 역시 제가 이 책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예.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나는 왜 싸우는가? 보통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네. 왜 탈당했냐 자꾸 물어보고 네. 그러고 또 탈당한 다음에 생각하는 앞으로의 정치의 방향 그리고 정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 자꾸 물어보길래 이걸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네.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586 기득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보통 정치인이 이제 책을 쓰면 사람들은 대충 자기 홍보용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기는 사는데 그냥
뭐 후원한다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지. 저도 절 안 봤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꼭 진짜 제 책이지만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제가 고뇌한 것들을 여기 응집시킨 거고 이 책 제가 1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제발 좀 이제 그만 고치세요 이러면서 저를 막 그래가지고 뺏어갔어요. 제가 고치고 있는데 막 뺏어가고 이제 출판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주 많은 얘기를 이 안에 넣었고 제가 대단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정치인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쭉 정리한 건데 이게 뭐 지사님도 그러시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저는 또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0대로서 586을 평가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민주당이 싫은데도 사람들은 보수를 찍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이 책이 분량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 예, 쓰다 보니까 정치인이 쓴 책 중에 너무 많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잘 없어요. 지금 이게 394페이지, 거의 400페이지인데 예. 글씨가 또 촘촘해요. 아, 예. 그리고 보통 정치인 책은 네. 저도 글을 이렇게 썼지만 네. 페이지는 얇고 글씨는 크고 네. 사진이 많고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네. 이거 다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글씨도 작고 이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의 외교 안보도 나오고 한국 사회의 사회주의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 진중권 씨나 서민 교수, 김경률 씨 이런 사람이 쓰는 그 조국 흑서 속에 나와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생충 조건 비판하는 거 네. 이런 게 조선일보에서 요즘 나오는 비판, 사설, 평론 이런 내용이 벌써 이 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미리 네, 네. 더 상세하고 네.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요즘에 이거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일찍이 저도 이 출판기념할 때 갔습니다만은 이게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아마 가을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 나온 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다 조선일보 사설 쓰고 이런 뼈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벌써.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잘 쓴 책이다. 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이 나는 왜 싸우는가 이 책 읽어보신 분이 한 몇 분 될까요? 한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사신 분은 한 몇천 명은 되실 것 몇천 같고요. 명 사셨어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읽었거든요. 보신 분은 한 1000명 되실라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네. 좀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읽어 네, 주셨으면 좋은 책.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좀 네.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자기만의 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정치가라면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에 부합하는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는데 이제 허접하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썼고 이 고민의 그 결과가 다 여기 있으니까 저는 이거 쓰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기존의 보수 정당에 계시던 분들보다 훨씬 더 보수주의라든가 이 철학에 대해서 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국 흑서가 베스트셀러인데 요즘에 네. 진중권, 김경률, 서민이 쓴 네. 이 조국 흑서가 뭐 몇만 부 나온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대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네. 문재인과 조국이 이 사람들의 기생충에 대해서는 잘 기술을 해놨는데 대안이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네. 그런데 우리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가장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여기도 잘 써놨어요. 586부터 잘 써놓으셨는데 대안이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글로벌리즘 예. 이런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자유와 번영을 예. 제가 얘기를 이거는 하고 조국 극서보다 이 책 껍데기도 이 조국 선이 이렇게 검지 않은데 이게 진짜로 조국 극서예요. 조국이 무슨 문제가 있고 문재인이 무슨 문제가 있고 586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이 우리 야당으로서 또 부산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잘 써놓은 글인데 이게 근데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좀 많이 팔렸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들 잊어버리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교보에서 한 3위 정도 했었고요. 베스트셀러는 안 돼요. 1위는 안 돼요. 1위는 영풍에서 했습니다. 영풍에서. 영풍에서. 네. 그래도 뭐 상당히 팔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5자리는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매 부수에서 이제 네. 한꺼번에 파는 거 말고 네. 서점에서 팔린 걸로 5자리 찍었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 부산에서 특히 음. 젊은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네. 많이 좀 읽어주셨습니다. 지식인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어려워서 일반 대중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얘기, 아까 외교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중 얘기를 하면서 구한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한말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식민지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는 배경에 보면 우리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저는 비교를 계속하고 여기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때 구한말과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민주의가 왜 문제인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좀 막 하다가 검증이 돼서 지금은 이건 아니구나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민주의 정책도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거고요. 그게 지금 20,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북유럽도 그렇고 이걸 갔더니 아니구나 라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다 없고 상당히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식인들의 대다수가 80년대, 9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 공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겪었던 거, 그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와서 시대 이미 한물 간 얘기를 외국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현재 동시대의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이 글은 상당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부산이 이제 발전하려면은 동북아의 중심 네. 이것만이 아니라 울산, 부산, 경남 네. 이렇게 전체와 또 대구, 경북 이 동남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 태평양을 바라보는 이쪽의 중심 도시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부산이 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요즘 보면 오늘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네. 그 제가 올 때 택시 기사한테 그 좀 내가 말씀드려보면 가덕도 신공항 그거 말이지 전부 또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시작해도 그게 뭐 한 8년은 더 걸릴 거 아니냐. 네. 저도 뭐 한 10년 걸릴 거 보는데 그래서 그러나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나 야당에서도 그거 만약 반대한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지역 발전의 그 염원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냐. 네. 그리고 그거 찬성 안 할 수 있겠냐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네. 그러면 그럼 그 택시 기사 말씀 그래요. 찬성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해야 예산도 많이 가져오지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야당이 불리하지 않냐 이거죠. 아니죠.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게 누군데요?
다만 가덕신공항을 과거에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요때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가덕신공항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괜히 뭐 이렇게 밀양하고 뭐 대구 쪽하고 이렇게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의 국제 허브 공항은 바닷가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사실은 그런 우리가 대의를 가지고 본다면 이건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가르마를 잘 탔었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기로 했던 건 사실 MB가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그 대신에 대구 쪽이나 TK 쪽에 다른 거를 줬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대체로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의견이 거의 일치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야당이 하면 제대로 할 그렇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당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나? 더 빨리 하지 않겠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요 민자 유치해서라도 합니다. 그냥. 네. 그건 뭐 꼭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다. 사실 부산 아까 네. 전 세계의 어떤 허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뭐 일본 의식하고 다른 나라 의식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가지고 딱 보면 부산의 위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허브 공항이 생기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남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산의 공항이 가덕도에 생기면요. 도쿄까지 물류를 이송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해저턴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내려서 물건을 부산 인근의 물류단지에서 모두 물건 같은 것들을 다 환적하고 전부 다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경쟁력이 이게 바로 옆에 항만이 있거든요. 네. 이런 항만과 공항과 철도가 함께 연결된 트라이포트 시스템 갖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부산의 인근에 있는 일본 남부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만과 홍콩 그리고 러시아 이런 모든 지역의 기업들이 부산 인근의 김해라든가 경남 쪽에 물류단지를 놓고 그 다음에 신항만과 그 다음 공항 그리고 철도를 연계를 하면서 그런 어떤 화물 수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지로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도 민자 유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하면서 네 국비 받는다고 국비 따는 데만 몰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비라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해서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괜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을 갖다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쯤 나옵니다. 네. 그 제목이 부산 독립선언입니다. 부산 독립선언. 네. 그래서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인데 저는 뭐 이게 우리가 외교 안보나 이런 쪽은 우리가 명확하게 국가가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할 바에야 부산이 저는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독립해서 우리가 좋은 우리의 유리한 입지를 갖다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공항도 안 되면 그냥 민자 유치 다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하면서 갖고 놀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까짓 거? 하지마. 우리가 그냥 할 거야. 우리 힘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야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어떤 역학관계나 경제에서의 모티베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국비에 목매다는 민주당보다 외자 유치와 민자 유치에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해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일자리도 기업이 만들고 민간 경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누가 이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이 하지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그것 갖고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겠느냐. 네. 또 각 지역에 나눠 먹게 하다 보면 부산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네. 면에서 네. 아주 좋은 민간 기업과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 신공항 문제나 철도든지 뭐 항만이든지 이 SOC를 확충하고 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은 아주 젊을 때부터 이 기업 전문 변호사회 회장도 하셨죠. 네. 그리고 또 S-오일, 네. S-오일의 상무 네. 네. 하셨고, 네. 르노 삼성자동차에서도 르노 계셨고. 삼성자동차에도 예. 업무팀장 네. 하셨고, 네. 그 변호사지만은 법률가라기보다는 기업의 법무 전문가로서 기업 전문가면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네. 그 경력을 쭉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그, 예. 그 경험이 어떻게 부산 시정에 적용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될 수 예. 있는지. 제가 뭐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흥하해온 네. 그 싱가포르 지사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뭐 그 어린 시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았던 싱가포르이 항상 저한테는 일종의 로망으로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나중에 40 먹고 나서도 그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 또 그런 바람에 제가 바로 변호사를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 하면서도 제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낫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일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텀시티를 할 때 외국인 투자를 하는 그런 쪽을 자문하는 역할을 제가 네. 좀 했었습니다. 센텀시티. 네, 센텀시티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와 국제거래,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형 로펌을 나와서 작은 로펌을 제가 차린 적이 있었는데 동료들하고, 그때는 주로 우리가 벤처기업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에서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떤 경우에 이 벤처들이 발목이 잡히고 어떻게 해야 이 벤처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르노 삼성자동차 또 S-오일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의 간부와 임원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의 전 세계 시장이 어떤 원리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조업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다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한 가지가 하면 이제는 그냥 공장에서 제조만 하는 것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문화도 이제는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이고 모든 것이 사람을 고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요, 그 시의 CEO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산의 CEO, 그러면 주식회사 부산의 주주가 만약에 부산 시민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산 시민들한테 물을 생각이에요. 주식회사 부산의 주주들께서는 이 주식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주식회사가 아주 주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는가, 이거를 잘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좋다, 투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이 착해 보여요, 저 사람이 사람이 무난해 보여요,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기업의 CEO는 절대로 무난한 사람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최악의 무능한 사람이 바로 그런 무난한 CEO입니다. 그래서 지탄을 받고
주주들한테 쫓겨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하다 보면 이상한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딱 자르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기 속의 부산은 큰 변화와 변혁이 필요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딱딱딱 치고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욕먹을 각오도 하면서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도 때로는 아까 공항 문제처럼 큰 소리도 쳐가면서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발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일 최악이 뭐냐? 왜 뭐 때문에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고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행정을 하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요. 자기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이고 무난하면 잘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는데 근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결과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가만히 생각했나. 문재인 대통령 참 이렇게 무난하게 보였죠. 말씀도 없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집을 잡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반대파도 잘 안 생기고. 그러나 뭡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행동은 굉장히 최악의 행동들을 계속하고 최악의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질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실체를 보고 날카롭게 보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우리 지사님도 이제 도지사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신껏 뭔가 해나가면 남는 거는 있지만 그 바람에 이제 정치적인 적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CEO형의 시장. 근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트럼프는 바로 CEO형이죠. 근데 트럼프는 CEO형이라고 해서 너무 또 뭐가 나고 각이 지고 막 싸우고 이걸 피곤하니까 또 바이든 같이 무난한 사람은 또 뽑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기업의 SO일이라든지 르노삼성 이런 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임원으로 참여해 보시고 네. 또 법률가로서 법도 알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재선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을 다 겪어서 정치도 알고 또 기업도 알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도 알고 이런 사람이 하면은 트럼프 같은 그런 저돌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자기가 구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난한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서로 조정하는 이런 것도 갖추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 오해를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난한 거하고 조정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조정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안이. 그런데 그 사안 굉장히 피곤한 사안이에요. 그게 논란이 되는데 끼어들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조정을 실제로 해내려면 욕을 먹는 것을 각오하고 거기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 결국은 조정을 해냅니다. 제가 조정위원도 해보고 이렇게 중재위원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상사 중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이기도 하고 근데 중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대안 제시하고 해가지고 피곤한 거를 감수해야 굉장히 시달리는 걸 감수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난한 사람들은 안 뛰어듭니다. 그래서 뭐냐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힘든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 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한 것과 무책임한 것이 동일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이 사람들을 잘 다루고 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는 목표지향적이라서 CEO 스타일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진정성이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랬으면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문제를 수습해 나갔어야 되는데 쇼만 하다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장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기보다는 마케팅만 하고 끝난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 조정을 잘하고 갈등을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 마치 본인이 무난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의 갈등과 이 속에 안 그러니까 되게 무난하신 분들은 거기 안 끼어들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기회가 없어서 무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진짜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CEO 같은 타입이기도 하고 목표 지향적이면서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또 그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 있을 때도 항상 제가 많이 했던 게 이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전에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다 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결국에는 책임감과 치열함이 결과를 내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예, 글로벌 기업 S-오일, 르노 삼성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또 법무팀장으로서 이렇게 경험해봤다는 것은 분명히 부산에 외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현재 와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글로벌 기회를 열어가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산경제 활력화 그리고 부산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분명히 각인되면 좋겠다. 아, 그렇죠. 제가 정치인으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했던 것들이 제가 초선 들어올 때 초반까지는 좀 그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기억에 이제 영입되고 막 정치권에 입문하고 요 과정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정치를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 이현주로 굉장히 각인이 되면서 자유의 여전사, 뭐 보수의 여전사.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좋죠. 그거 누가 감히 그런 거 얻고 싶어도 그런 네. 닉네임 안 얻어주는데 그 굉장히 애정 어린 닉네임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에 글로벌 기업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묻혀가지고 여러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죠? 자유의 여전사 이거는 자유의 피, 자유의 정신이 몸속에서 끓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끓고 그 다음에 기업인 CEO로서 이 글로벌 기업의 경험을 가지고 외자를 유치하고 바깥에 있는 큰 대기업을 이 부산 지역에 유치를 해가지고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지 네. 돈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CEO로서 경험, 법률가로서 또 그 자체가 항상 정의와 또 소외된 사람을 정확하게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잘 좋아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이현주 의원이 됐으면 이런 게 아마 그 택시 기사의 소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또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책을 지금 내시는데 네. 뭐
부산 독립선언. 예. 네. 그래서 부산 독립선언 23일에 나온다고요? 네네네. 23일쯤에 나옵니다. 그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그 책의 제목이 부산 독립선언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이고요. 도시국가의 꿈. 예, 그래서 그 방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렸을 때도 살고 이랬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요. 원래부터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레이 연방에 붙어 있던 하나의 그 틈머리에 있던 마치 부산같이 이제 그 반도 말레이 반도의 끝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섬이지만 다리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섬이라도 거의 반도 끝에 있는 위치에 있는 대륙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다시 반환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광요 이제 수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 그 도시국가의 수상이었는데 말레이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때는 법적인 독립까지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어떤 자유시장 구역으로 자유경제구역으로 싱가포르를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자본이 싱가포르에 오면 모든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싱가포르이 사실은 항으로서도 우리 부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항만 도시고 개항 도시고 이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물자들이 들고 나는 하나의 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리적 이점을 간파를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의 끝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한계로 작용을 했었는데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세를 갖다 이제 막 받아서 챙기는데 그걸 어디다 쓰고 있냐 부산 시민들하고 관계 없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들은 제가 기질을 보면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고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산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싱가포르에 맞먹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고 그것까지 가기 전이라도 저는 부산이 일단 우리가 뭐냐면 자꾸 서울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앞에 시장이 널리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산을 갖다가 세계적인 도시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야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이런 사회적으로 독립을 먼저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조선이 건설과 융합이 돼서 이제는 매립 대신에 조선으로서 땅을 갖다가 바다 위에다가 만든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 앞바다에다가 매립하지 말고 그런 어떤 섬들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 훨씬 싸게 매립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아주 세계적 명물을 만들자. 야구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페어플렉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공연들을 유치를 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다 노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몇 개만 해도요. 계속하면요. 부산은요. 세계적인 어떤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또 머무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짓지 말고 스타트업 허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가건물로도 얼마나 우리가 괜찮은 건물을 요새 지을 수 있으면 요새 건설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부산이 심각한 게 기존의 경제, 정치 여러 분야의 기득권자들이 물론 기득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꽉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북한을 재개발하면서 내 아파트만 들어와서 병풍처럼 오히려 조망만 가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막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북한 같은 데다가 가건물이라도 좋으니까 멋있게
파리의 뽕피르 센터처럼 그거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거 짓는데. 그래서 거기에 스타트업,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비만 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다 모인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여기 특구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다 이렇게 그 프리해진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 같은 거를 만들자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 숨통을 죄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거기에 가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북한에 재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그 앞에다가 뭐 또 우리 그 인공 그 해상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에 수많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뭘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서부터 동천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동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면 오타루라는 게 있는데 그 오타루 같은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요. 여기를 운하처럼 해가지고 이 안에까지 저기 남구의 금융 도시까지, 금융 단지까지 그 배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쫙 이 운하를 타고 배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멈추느냐? 문현동의 금융도시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그 스타트업들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사업을 갖다가 경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IR을 막 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단추를 누르면서 그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런데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도 투자를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사실은 일종의 신종,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약간의 어떤 투기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한의 어떤 이런 견제장치들, 동제장치들 만들어내면서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바로 새로운 자본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있는 거 가지고 자꾸 건물만 짓고 이러고 있다 이거죠. 젊은이들을 위한 그 일자리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창업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계획이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23일에 책에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몇 가지를 딱 핵심적으로 해서 젊은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머리에 콕콕 이렇게 박히도록,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네, 미래해상 신도시에 대한 얘기. 그것이 꿈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앞에 기술이 돼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자동차 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문화융합도시. 그리고 아까 스타트업 허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원도심의 그 널브러져 있는 삼복도로의 그 지금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 그것이 아름답게만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복도로와 원도심의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준공영 개발을 해서 시가 적극 끼어들어서, 제가 아까 종제 얘기했지만 무책임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끼어들어서 특혜를 줄 때 주더라도 그 사람들 특혜 준다고 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삼복도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싹 해결해야 된다. 그냥 놔두고 이거는 민간의 그거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거기다 덧칠하고 쓸데없이 이 매몰 비용을 자꾸 늘리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산의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EO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치열해야 된다. 그것이 저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변화의 조짐이라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싱가포르에서 국제적인 항구로서 이 싱가포르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냐, 입지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좋은 곳이 저는 부산 국제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북한과 또 유라시아 대륙과 열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점에서는 이건 싱가포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럼요.
태평양을 향한 최고의 그럼요. 항구가 되지 않겠나. 싱가포르는 주변이 진짜 네. 싱가포르는 주변이 사실은 동남아라서 주변의 시장이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몇개 없죠. 네, 인문학 네, 모든 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물론 이제 지금 뜨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러시아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이고 물론 북쪽으로 막히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유라시아 철도도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산은 항만, 신항만, 그다음 공항해서 신공항,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도, 유라시아 철도의 종점이 아니라 일본까지 이제 해저턴을 연결하면 완전히 그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은 그야말로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곳이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부산의 결정권을, 여기에 부를, 여기에 제도를 부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뺏기고 국세로 다 상납하고 그중에 일부만 우리가 받아서 감지덕지하면서 굽신거리는 이 행태를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예, 그거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와 대한민국 같은 이 중앙집권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 큰 숙제겠는데 제가 올 때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현주 뭐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죠. 그래서 공천은 누가 해줍니까? 이러니까 공천은 중앙에서 해주겠죠. 당에서 해주겠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경선도 국민의 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안철수당, 국민의 당과 정규제 우리 주필도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런 시민단체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재인 쪽이나 뭐 저쪽을 빼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각 당과 각 시민들이 모두 합쳐가지고 큰 경선을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때 뭐 후보로 당선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나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탈당을 했고 어쨌든 그쪽에서 보면 자기들의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킬러. 민주당 굉장히 586 킬러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픈 부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 계셨던 분이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정말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제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 정권에 연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정권도 제가 비판을 했던 입장에서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경선에서 결국 이번 경선은 국민 경선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국민 전체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의 일부가 이제 여론조사에 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 사실 뭐냐 하면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 결집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당선이 후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한다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경선 일자가 다가왔을 때 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돌아가지만 전화를 안 받으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라는 게 보통 02, 070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열심히 이렇게 받습니까? 대부분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되어 있거나 결집되어 있는 세력들이 많은 사람이 경선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이런 물론 맹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지자들이 뜨겁게 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가의 경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또 하나가 뭐냐 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곳이 어떤 바이어스 되지 않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 다른 기관.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체 예, 하지 예.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여론조사 기관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공정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 측에서 전문가를 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어느 업체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걸 사전에 과거에는 다 이거를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공정하죠. 그냥 네, 후보 그렇게 측이 하겠죠. 빠진 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그렇게 되죠.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뭐 범자유민주 진영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정규재 주필이 이제 나오긴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정규재 씨가 주장하시는 바가 궁극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올 때 택시 기사한테 정규재 씨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나 정규재 이러고 그 사람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분도 상당히 하루 종일 그런 걸 듣고 운전하는 분인데 네. 그분은 처음 듣는데요. 네. 그래서 뭐 시민사회 세력, 그러니까 범우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민사회 보수 뭐 중도 보수 세력이라고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오히려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바깥의 시민사회 세력에서는 더 없습니다. 그 거부감이.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해왔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밑바닥의 애국 세력들이나 시민 세력들하고 소통을 제일 많이 해오기도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아마 그건 지사님도 인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게 이제 이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흩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안철수 때 이제 대선을 그때 지휘를 하고 하면서 선대본에 있으면서 부산이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부산의 국민의당 쪽 사람들하고 지역위원장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많이 지내서 이제 그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또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관건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범보수 진영에서 범우파 진영에서 이현주가 그래도 가장 이 변화,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 이현주가 가장 적합한데 그리고 좀 젊고 이렇게 좀 뭔가 바뀌어야 되고 또 당도 좀 이렇게 야당이 좀 야당다워가지고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아? 뭐 하는 마음 한켠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부숴주면 좋겠다. 그 벽을 허물어 주시면 좋겠다. 그 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함께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서 반드시 부산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이 당에 오래 계셨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오거돈 시장이 그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상으로 네. 다른 여성 후보가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여성 후보는 저는 못 들어요. 부산의 우리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죠. 예, 처음에 조금 얘기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오고. 그리고 여성 후보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이 손버릇 나쁜 남자들은 꼭 일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뽑아야지. 이런 시장에 대한 여성 가산점이 시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렇죠. 네.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공교롭게 다 이 여성 성추행 문제가 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원래 우리 당 안에서도 그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여성 가산점이 있거든요.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이미 적용이 됐었죠. 네, 30%죠. 네, 그때 제가 뭐 그 정도 되는지 자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득표율에 꼬박이
1.3을 하니까 당헌당규에는 네. 이제 2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아무래도 우대해야 되겠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내지 않아야 되는데 네. 또 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자기들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데 전당원이 26%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됐는데 그래도 억지로 당원을 고쳐가지고 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성 후보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여성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시민적 가산점과 당내의 가산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 뵈면요, 분명히 이번 선거가 여성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성들만 그렇게 여성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그래요. 예, 이렇게 저도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까지도 제가 만나 뵈면 저보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자가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이번에는 이러면서 한번 탁 해갖고 확 이거를 확 좀 갈아라 이러면서 하거든요. 좀 제가 좀 거칠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서 확 갈아가지고 좀 진짜 정신 좀 차리라 해라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알거든요. 이 남자들이 손버릇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더 시장 자리에 앉아가 시장실에서 그 나쁜 검은 손버릇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성을 뽑으면 확실하지 않겠나 이런 게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에서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네. 가산점을 드리면 원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또 재주를 부리가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야 뭐 가산점 줄 말 일이 뭐 있냐 신인도 아닌데 기성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데 무슨 가산점이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민의 분위기는 분명히 여성 시장 후보에 대한 가산점을 마음속에 카운트하고 있어요. 네. 요새는 이번 선거만큼은 그거를 없앤다는, 그러니까 퇴행하는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없애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벌이고 있냐? 표를 갖다가 전혀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계는 이제 더욱더 이제 보면 여성계는 분노를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를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논란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러면서 여성계에서 다른 때도 아니고 이번처럼 여성 선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런 얘기가 왜 논란이 되냐. 결국에는 이 당이 여성들의 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왜 표하고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리천장 깨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정치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정치라는 게 뭐 회사 임원할 때도 비슷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꼭 술자리나 골프장에서 결정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거에 여성은 가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뭡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바로 정치개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성들의 이것이 친화적인 정치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쟁력 운운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성과 또 청년과 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구습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키자. 근데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왜 기득권이 없냐? 여성은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동창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불가피한 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학연, 지연, 혈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은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대행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편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연, 지연, 혈연에 여성들 굉장히 힘들어요. 학연이 여고는 동창회가 잘 안 돼요. 어디
영도여고. 영도여고 나왔는데 영도여고. 동창회 거의 안 모입니다. 중학교. 중학교 남도여중 나왔는데 남도여중. 그야말로 안 모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가끔 모여도 모이는 사람들은 모이고 연락도 잘 안 오고 전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또 서울대학교 동창회도 별로 없을 거고. 네, 서울대학교 동창회도 잘 안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들은 정말 잘 모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동창회가 1번이죠. 네, 그러니까 막 경남고, 변호사 부산고 남자 변호사 끝내줍니다. 들어가보면 법전 위에 동창회 명부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학연, 그다음 지연하면 향후회, 향후회 이런 거 막 있는데 그 향후회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향후회에서 저를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부산 향후입니까? 아니 이제 제가 아버지가 장령이라서 아, 장령 장령. 향후회 뭐 이런 건데 아, 청량에 힘을 많네. 네. 그런데 제가 기업에서 임원을 해도 향후회 같은 데서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향후회는 이런 게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연도 마찬가지. 결국에 우리나라가 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연 관계도 여성의 이 어떤 인맥은 남성보다 훨씬 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게 정치의 큰 자산인데 학연, 지연, 혈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사실은 출발선이 뒤에 가 있으면 여성이 그리고 근데 여성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육아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는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정치가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단순하게 무슨 여성을 어떻게 하자 뭐 혜택을 주자 특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 중에서 한 최소한 40%는 여성이 차지를 해야만이 이 정치가 변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여성 가산점을 주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유리하고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논의하면서 지가 불리하면 안 주고 유리하면 주고 이런 식의 논의는 정말로 수준 낮은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당이 그런 질 낮은 논의를 자꾸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러면 고소득이라든가 학력이 높은 지식을 가진 여성들은 우리 당의 이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게 되고 우리 당의 표를 잃게 되는 그리고 당의 비전이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어쨌든 간에 다행히 그것이 폐지되지 않았지만 제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민주주의자예요. 네, 저보다 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기대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이러한 사회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당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개혁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나면서 당의 문화를 바꿔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조금 기대에 아직 못 미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 그래야 그래도 저런 분을 모셔서 우리가 구원투수로 이렇게 미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부산 자유민주 시민단체에서 부산시청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산 시민들 말씀이나 여러 가지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하고 오신 분 중에서 우선 대표 한 분 오시죠. 한번 이현주 의원한테 질문 겸 시민의 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갑자기 무서운. 네, 갑자기. 이승구 박사. 예, 우리 그러면은 이성구 박사님.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 이성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네.
갑자기 이렇게 무슨 그저 청문회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은 여러모로 위기에 있거든요. 도덕적 위기도 왔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최하 출산율 상황에다가 젊은이들은 제일 많이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에 부산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초라한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세월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아주 절망감 같은 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분노에 차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좀 빠르게 뭘 갈 수 없느냐. 이번 시장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과격할 만큼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좀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뿐 아니고 또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자유파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구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발 좀 정상적인 당으로 거듭나 달라. 대한민국 제일 큰 두 도시의 시장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당이 아직도 비정상이냐. 비대위라는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건데, 당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정상적인 당이니까 좀 일꾼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참 나이는 드셔도 상당히 지치적인 면이 있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 전혀 없고, 오히려 민주당 여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좀 뛰어들어주면 좋겠다. 적어도 당대표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렇게 좀 해달라. 오늘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좀 당대표를 내가 좀 하겠다, 이렇게 나서시면 안 되나? 아니, 부산에 왜 국회의원들은 내가 좀 뭘 좀 해볼게 한번 던져보면 뭐 2달이든 3달이든 뭐 한 사람 죽고 그 다음 2사람 죽고 하더라도 이게 자유주의 가치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왜 희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게 답답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예, 말씀 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한 말씀하실 것은 하시죠. 우리 박사님 대해서. 예. 제가 지금 부산 시민들의 외침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예, 하여튼 제가 지금 밑바닥에서 이렇게 보는 부산 시민들의 이 분노는 대단합니다. 원래부터도 또 부산이 약간 다혈질입니다. 저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왜 분노하는가? 사실 아까 제가 잠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방한되게 있지만 저쪽에 NCT를 가서 보면 정말 뭐 참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해운대의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해운대 앞바다를 완전히 가리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하거나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 이면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뭐냐? 사건이 터졌고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선에서 무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이 연루돼 있더라. 이 부산의 어떤 정치 이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지역 사회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득권을 서로 향유하고 누리고 하면서 일반 밑바닥의 시민, 아까 제가 삼북도로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일자리 문제들, 또 스타트업 문제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망각하고 그냥 위에 기득권층들끼리 그냥 같이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사교계 모임이나 계속 하는 듯한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 이건 정치의 본연의 도리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 근데 이걸 개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정말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막 세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후보 같은 입장에서 정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얘기를 할 것인가. 후보는 말 안 하고 참는 것도 그래서 하나의 좀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찾는데,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들께서 그런데 진짜 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맞는지.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서 오래 정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또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또 들어보면 제가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이게 묘한 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나영수 대표님 말씀. 네. 그 좋은 이런 인터뷰 자리인데요. 부산에 이때까지 그 행정장 중심의 시장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맡은 자리에서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또 개항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저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차지에 지난번 어떻든 야당의 도시에 야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은 시민들을 뭉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회의원들 당선에도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도와서 15명이라는 분이 들어갔는데 좀 더 부산이 발전하고 활성화하고 변화되고 하려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또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과연 부산에 CEO를 만든다면 그 부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메시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 후보들이 보면 큰 프로젝트를 얘기 다 해요. 다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이제 큰 프로젝트들은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제 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직장이 마땅치 않다. 이제 직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비전을 갖기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 살림을 꾸릴 만한 어떤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 이제 이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주택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공임대 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공공임대를 열심히 지어도 그것을 짓는 만큼 그게 하나하나 다 혜택이 돌아가려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사실은 이미 부산은 공급 과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숫자로 보면 이미 과잉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그래서 바우처 형태든 뭐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을 신혼부부들한테 해주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금융위원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주택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 같은 거 잡아놓으면 담보권을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 뭐 한 1억의 범위에서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전세를 한다든지 할 때 보증금을 갖다가 대출을 하는데 보증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가 충분히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리로 한다든지. 그럼 그 동안에 또 이거 상환 원리금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모아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복지 문제도 생각을 많이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이든 저는 복지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가가 뛰어들어서 공산주의처럼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이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 시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한편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와닿는지 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부산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기득권의 결탁 구조 이것을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뭐 제가 막 나서서 깨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현주가 당선이 되는 것 자체가 부산의 어떤 큰 틀에서 시대 교체를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의 기존의 세력들의 빚을 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결이 돼서 어떤 청탁을 받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할 일이 없고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시정을 분명하게 제가 깨끗하게 펼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전에 예를 들어 정치를 하면서 뭐 청와대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정치권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있었던 많은 관계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청탁이나 부탁들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좀 불만도 얘기를 하세요. 왜 조직을 하지 않는가? 왜 조직을 촘촘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데 조직을 촘촘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사실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부산시장으로서 이현주가 필요한 것이 왜 할 것인가 만약에 하면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산의 세대교체, 시대교체라는 사명이 저한테 주어져 있다. 부산의 기득권을 교체한다라는 데 저한테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야당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야당 안에서의 교체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김재훈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여기 잠깐 하신 말씀. 잠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부산 시민이 과연 뭘 원하는가, 실제로 변화를 원하는가, 밑바탕의 흐름이 뭔가 네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부산은 그야말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이전 때도 야도였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별로 혜택 받은 게 없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시장은 거의 현재 국민의힘 팀에 다 실어주었는데 오든 뭐 1년 얼마 남짓 빼고는 그런데 과연 부산 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던가? 지금 사실은 심리전 아닙니까? 이거 경제도 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일에 좀 자신감이 있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있고 뭔가 있어야만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부산은 지금까지 시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 우리를 좀 새롭게 도전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심고 꿈을 주는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지금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현주 의원을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이게 이대로 가서는 그냥 기득권들의 잔치, 자리잔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뼈저리 깨닫고 있습니다. 아, 바톤만 바꿨지. 그래서 다음에 누가 하겠구나. 이게 결국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한다, 부산을. 더 이상 그렇게 말아먹기를 못한다. 이제는 정말 판을 한번 엎어서 꿈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누군가는 파이어니어링 하는 이런 일을 좀 해줘야 된다. 전사를 필요로 한다. 단순히 무슨 길거리 투쟁만 아니라 산업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것도 이 전사적인 도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시민들 앞에서 늘 나서서 말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 사람 말만 하면 들어도 우리 대처 시절에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판 여론이 많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는가 싶은데 대통령 수상이 한 번 딱 나와서 한 20-30분 발언하고 나면요. 제가 텔레비에 앉아서 느낌이 뭔가요? 다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 언어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는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진짜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들한테 언제나 좀 꿈을 심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사적인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부산 시민의 유망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부산 사람도 그렇게 썩썩썩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마음속에 그렇게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주 연구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재은 목사님 한 말씀하시죠. 네, 저는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한테 발언하기도 부끄러운데 계속 이제 전사적인 의원상만 시장상만 발언 저는 엄마도 좀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딸이라고 여러 군데 소개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은 부산의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들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거든요. 한국은 이렇게 부산은 마초적인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가정 폭행하고 이런 게 어떤 재편이 정치권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오히려 한 번쯤은 엄마 같은 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픈 데를 좀 찾아와주는 그런 엄마 같은 시장상도 우리 의원님에게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광화문 대통령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는 지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약간 이제 대중 정치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고 대중 연설을 하면서 진정성이 막 나오는 이런 그건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도 부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이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일종의 만민 공동회 같은 그죠? 지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우리의 자유, 우리의 발언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 우리가 말할 자유가 빼앗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광장을 통해서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저는 이제 많이 해야 돼. 이게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이익 단체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부산을 걱정하면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만민공동회 같은 걸 열어서 한번 그것을 논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지역의 현안이 생기면 지역의 공청회를 할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꽉 찬 자리에서 제가 중간에 아예 사회를 보면서
조정을 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동안 토론을 한 끝에 결론을 도출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승복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폼으로, 문재인 대통령처럼 폼으로 다 짜놓고 하는 거 말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했다는 그 만민공동회, 아마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부산시의 현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광장에서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어떤 그룹별로 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만민공동회 같은 것을 지역별로 또 구성해서 또 토론을 하고 이래서 열려 있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저도 역할을, 그 모델을 한번 제가 선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광안대교가 보이고 저 오륙도도 끄트머리가 보이네요. 태평양이 보이는 이 좋은 부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현주의 몸과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1년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1년 만에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1년 내로 나는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대담 마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1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이제 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그래서 어떤 칸막이 행정, 칸막이 행정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주어진 사명, 이것은 또 여성 성추행으로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한 제 사명이 있다. 만약에 제가 된다면, 그래서 여성의 이 어떤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또 우수한 여성 인재들을 발탁하고 대대적으로,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우수한 여성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또 아까 가정폭력 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성폭 이런 부분만큼은 부산시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개혁해내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와 지역의 여러 이권들이 마구 결탁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독립선언, 우리의 의식 속에서 숨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서울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리고 자꾸 서울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돈을 다 가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아마 이런 것들이 주로,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부산의 성장 전략, 우리의 부산에 우리 보면 이제 국가도 전략이 있고요, 시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산의 발전 전략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선회하는 것. 그래서 이 시의 색깔과 전략을 완전히 선회해서 자유와 번영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많은 사업들은 아마 1년 동안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거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대부분은 아마 할 수 있는, 아까 주택 문제, 주택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큰 공사들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다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 나올 수 있느냐? 또 이제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까? 역사상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여성 없었습니다. 시장이 있나? 네,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3명인가 출마를 했었죠. 서울시장에 박영선, 그 다음에 한명숙, 감금실, 이렇게 서울시장에 3명이 출마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예전에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한 번 했었고, 그 외에는 출마자도 없습니다. 출마자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도 어.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일본의 도쿄 도지사가 지금 여성인데 고이케인가 이 사람이 지금 유력한 차기 총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의 시장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는 아주 유능한 여성 시장들이 굉장히 또 이게 또 여성 시장이 유능하면 남자보다 훨씬 더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저는 부산 최초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여성 시장이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이제 불과 48살 만으로 네. 48살밖에 안 된 만으로 네. 아주 젊은 최연소의 부산시장으로서 48살 여성 시장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은 가장 짧은 임기 이 속에 꿈은 아마 제일 태평양만큼 크고 넓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1년 만에 다 이루어질 수 1년 있겠느냐. 만에 다 못하죠.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그래서 이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 과연 부산 시민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김원수 TV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 갈매기처럼 태평양을 내다보면서 크게 날아오르는 이현중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